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3명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유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 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6회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더 살찌게 한다. 2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다시 또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갈까봐 네. 잠시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스트레스 뭘로 푸세요? 네, 술과 여자로 푼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술과 여자가 제 와이프랑 술 먹는 그러시죠? 네. 저도 술과 남자로 풉니다. 남편과 술 마시고. 저도 집에서 이게 찍힐 수 있지만 그 진짜 공감 못 받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술과 여자를 와이프랑 술 먹는 거라고 얘기하면. 네. 그래서 풀리시는 거 맞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아니고. 집에만 가. 혼자 점수 없기. 저는 애들 자는 모습을 보면 네. 나 또 이 남자 진짜 나 정말. 그죠. 네. 아니 또 귀염둥이 3명 네. 자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이시는 건 아니고요. 깨어 있으면 좀 쌓이는 편이고 자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애완동물을 키우면은 굉장히 사람이 이제 좀 애니멀 테라피라고 다른 하더라고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애완동물은 특히 2가지가 있대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주인한테 충성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강아지를 통해서 나에게 굉장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고양이는 주인한테 절대 복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히려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멀 테라피를 할 땐 그렇게 복종하는 동물을 키우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똥오줌만 자기가 알아서 가렸으면 다른 건 다 좋겠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저는 안 치우죠 제가. 네. 근데 이비인후과를 하다 보면 네. 이제 알레르기 비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동물 털이나 네. 이런 데 예민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은 코티졸을 많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키우면 안 되네요. 그런 분들은. 이제 눈물을 펑펑 흘리시죠. 가족인데. 난 차라리 약을 먹게 말겠어요. 사랑이 너무 깊어서. 그러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살찌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HSD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HSD. HSD요? 예, HSD. 이게 저희가 그 코티솔 조절법이라는 책을 번역했는데 네. 그게 이제 스트레스와 비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인데 거기 HSD를 올리는 거가 그 살을 찌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약자는 베타 하이드록시 스테로이드 디하이드로제나제. 깁니다. 최 작가님이 안 계신 게. 네. 근데 이제 이게 체내 거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데 네. 이게 올라가면 이 한 역할이 뭐냐면 네. 몸에서 비활성화된 콜티솔을 활성화하고 재활성화한다는 얘기예요. HSD가요? HSD가. 네. 그래서 뭐 연구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 영국 버밍엄 대학 연구자들이 네. 다이어트로 살을 빼려는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했다. 네. 이들은 10주 동안의 초저열량 하루 800칼로리의 다이어트가 대사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는데 하루에 800kcal만 먹으려고 하니까 식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티졸 수치가 증가하고 지방세포 내 HSD 활성도가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이어트가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스트레스 자체가 살을 찌우게 했다.
오히려 다이어트식을 먹었는데 너무 적게 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던 거죠.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네. 그 다이어트 때문에 자기가 설정했던 목표 수치를 못 간다거나 그렇죠. 했는데 요요가 다시 온다거나 네. 등으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숀 텔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다이어트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그만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뒀더니 오히려 한 52% 정도는 우울감이 줄어들고 48% 정도는 피곤함도 줄어들고 네. 22%는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이어트를 그만뒀더니 체지방이 줄는 거는 줄었지만 근육량은 조금 늘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오히려 기분도 좋아지고 해서 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일반인들이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HSD가 1, 2가 있거든요. 아, 이게 원투요. 네. 원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콜티존을 활성화되는 활성화시키는. 폼인 콜티졸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네. HSD1은 되게 이제 간, 지방세포, 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식세포라고 하는 마크로파지에 이제 많이 존재를 하게 네. 되고요. 2는 콩팥, 그 다음에 침샘, 그 다음에 뭐 이게 태반 이런 데 네.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활성화시킨다는 게 HSD1을 지금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 활성화되는 대부분이 또 간이랑 지방세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이제 뭘 많이 먹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이제 됐을 때 HSD1이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간이랑 지방세포에서 인슐린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지방을 더 많이 만들게 되고 아. 콜티존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네. 또 우리 몸에서 근육을 녹여서 당을 더 만들게 되고 네. 그럼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서 몸이 이제 점점 더 망가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게 이제 실험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계속 혈중 스트레스 농도를 얘기했거든요. 코티졸 네. 농도. 근데 HSD가 활성이 높은 쥐들은 지방세포 내 코티졸 수치는 2~3배가 높고 뭐 체중은 25에서 한 30% 정도 더 증가하고 그 식욕도 높고 복부의 주로 지방이 축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뭐 덴마크에서 또 연구한 걸 보면은 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HSD 활성도가 떨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네. 성장 호르몬 주사를 우리가 안티에이징 치료할 때 좀 놓거든요. 아, 성장 호르몬 주사가 있어요. 근데 예. 그걸 맞으면 사람들이 배가 들어가요. 그래요? 예, 그게 HSD 활성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특히 복부 지방이 감소되고 근육량이 증가되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장 호르몬이 HSD 활성도를 한 10에서 한 46% 정도 떨어뜨려 준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사실은 HSD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서 복부 비만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효과를 그렇죠. 또, 그러면 네.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HSD 활성도는 떨어지고 그다음 그러니까 복부에 덜 침착이 되고 근육이 증가하게 되면 기토대사량이 올라가서 체중이 덜 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안티에이징을 할 때 제가 가끔 성장 호르몬을 쓰는데 그 체중 감소를 그 유도하는 있다. 효과가 있고 또 신기한 게 성장 호르몬을 주사를 해주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래요? 네, 제가 관찰한 바에 잘 관찰해 보니까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 성장 호르몬을 맞았을 때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뭐 그거 단일 효과도 뭐 물론 약간 있긴 하겠지만 네. 이게 성장 호르몬하고 콜티졸하고 이게 서로 반대되게 그렇죠. 반대된 역할을 하는 거죠. 나타나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밤 10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애들 성장에 네. 특히나 할 때 그때 잘 재워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콜티졸은 더 많이 떨어지게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콜티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바짝 올라갔다가 저녁이 네.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이런 이게 이제 리듬 자체가 깨지게 깨져 되는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밤에 더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더 말똥말똥 말똥말똥, 네. 그러니까 밤 일을 해야지 되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성장 호르몬은 떨어져요. 아. 네. 근데 성장 호르몬 애들 때는 성장하는데 훨씬 더 많이 쓰여지지만 네. 이게 성인이 되면 물론
애들 때보다는 성장 호르몬 자체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성장 호르몬이 성인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나오면서 세포를 회복시켜 주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회복될 시간이 없이 네. 계속 뭔가 일을 하면서 세포가 망가지게 되는 걸 좀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적절하게 성장 호르몬을 좀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네요. 그렇죠.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좀 더 떨어뜨리는 거죠. 제가 책에 나온 내용을 하나 더 첨부하면 상승한 코티솔 수치가 신진대사에 미치는 효과에서 코티솔이 상승하면 일단은 근육량 감소, 근육, 힘줄, 인대 약화, 단백질 합성 감소, DHA,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감소. 그러니까 이제 코티솔이 상승이 되면 근육 감소, 인대 약화, 성호르몬,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감소되니까 그러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살도 찌지만 그냥 말만 들어도 몸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근육량의 감소 지금 하게 하는 게 있고 방금 얘기한 게 다 근육량 감소하는 거고 근육량 감소 자체가 대사량을 떨어뜨리는 거고 그다음에 상승한 코티솔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혈당을 증가한다. 네. 세포 속으로 당분이 이동을 못하게 한다. 인슐린 감수성 감소. 다시 말하면 인슐린 저항성 증가. 또 식욕과 탄수화물의 탐닉 욕구 증가. 그렇죠. 그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체중을 얘기할 때는 인슐린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인슐린과 코티솔이 같이 가야 돼요. 항상.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럼 HSD 활성을 합성이나 차단하는 약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될 거니까 그렇죠. 물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코티솔을 덜 받으면 HSD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같은 게 보충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좀 보충시킬 수 있는 영양소 같은 게 들어간다고 했으면은 HSD 활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사과와 양파, 그레이프 프루트 이게 자몽이죠. 자몽. 네. 제가 자몽을 가끔 이제 환자들한테 권할 때 그 자몽 네. 에센셜 오일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자몽이 아마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걸로 네, 굉장히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죠. 그게 네. 이제 원리가 HSD 활성.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지방세포 내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 활성을 줄이는 거죠. 그다음에 대두에 있는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 이렇게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는 오렌지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오렌지에 들어가 있는 그 플라보노이드가 이런 HSD 활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네. 오렌지, 자몽 이거를 너무 막 달달한 그런 주스가 아니라 네. 그 에센셜 오일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성분을 갖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면 식욕 감소 효과라든지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걸 예방할 수 있다는 논문이 다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걸 이용해서 너무 달달한 음료가 나오니까 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몽, 네, 여자들에게 좋다고는 했지만 그걸 주스로 이렇게 아예 과즙으로 나오는 거는 조금 피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일 중에서도 네. 저희가 이제 칼륨이 높은 과일들, 네. 바나나라든지 말린 무화과, 건포도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신을 더 필요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나도요? 네, 네. 그래서 아침에 특히 토스트에 주스 한 잔 네.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은 오히려 식후에 저혈당이 빠져가지고 또 자꾸 갈구하게 될 수 있어서 아침에는 좀 담백하게 네. 좀 드시는 게 더. 네, 훨씬 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호르몬을 좀 보충을 해준다고 하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네. 실제로 저는 우리가 코티졸을 올리고 있는 우리 몸에 외부적인 요소나 내부적인 요소를 먼저 들여다보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충하기보다 뭐를 빼줄까
뭐를 막아줄까를 서로 의료진과 함께 고민해보는 방법도 그쵸, 굉장히 중요할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걸 더 먹을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안 좋은 걸 안 먹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과일 주스 자체가 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네. 사실 뭐 요즘에 싸게 이렇게 가격이 싼 과일 주스를 파는 가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과일이 이제 몸에 네. 좋다, 영양소들이 많이 골고루 들어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가서 보면 시럽을 너무 많이 타요. 맞아요. 네. 네. 네, 액상과당. 네. 그런 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그 시럽을 꼭 빼달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렇죠. 시럽을 네. 빼달라.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과일을 먹으면 사실 뭐 맛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단 과일들을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예, 꼭 수박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뭐 네. 사과도 다, 훨씬 네, 더 네. 그렇고요. 뭐 그런 과일들을 찾게 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지 되는 거죠. 아. 실제로 진료실에서 네. 가끔 이제 얘기 듣다 보면 뭐 여러 다양한 계층들의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렇죠.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특히나 과수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나는 수박 농사하지만 수박 안 먹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수박을 더 달게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이제 주사를 놓는 당분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그거가 잘 올리면 올릴수록 고급 과일로. 그 다음에 더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고급 과일이 되니까 네. 거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른 것 조작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조작.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밀가루도 사실 뭐 나쁘기도 하지만 정제된 밀가루. 네. 그 다음에 곡물도 정제시키면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손을 타면 탈수록 나빠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과일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손을 자꾸 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달리 단수박들은 뭔가 고민을 그렇죠. 의심해봐야 네, 되겠네요. 네, 네, 맞아요. 네. 아, 그러네요. 하여튼 사람 손이 가면은 이게 안 좋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연식 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LCHF를 리얼 푸드 레볼루션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식으로 돌아가자. 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음식들이 다 뭐 트랜스 지방, 네. 그다음에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근데 우리가 이제 농약을 많이 쓰면서 재배하는 어떤 밀 같은 거, 옥수수, 그다음에 뭐 이런 과일도 손대는 거, 그다음에 가축도 우리가 키울 때 그렇죠. 주사를 놔주고 안 좋은 거 자꾸 먹이고 항생제 놔주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유발시켜서 체중이 안 빠지고 담낭에 용종도 생기고 유방에 혹도 생기고 갑상선 대사를 떨어뜨리고 네.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이 자꾸 성조숙증이 오게 하거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탄고지 협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네. 하는 것도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지방이 나쁘다라고 알고 있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잘못된 상식을 좀 네. 고쳐보자 이런 것도 네.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 더 나가서는 식생활 문화의 원재료가 되는 것들에 우리가 뭔가 좀 개선해보자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그 포럼도 축산협이랑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인식을 많이 이렇게 좀 바꿔놔야 좋은 축산물들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보면 계란 가격들이 다 좀 틀린데요. 그러죠. 동물 복지 마크가 찍힌 게 있어요. 동물 복지 마크요? 네. 대개는 무항생제 마크 이런 네. 것들 찍혀 있는데 동물 복지 마크가 찍혀 있는 것들이 좀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동물 복지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동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네. 지낼 수 있도록. 지내시는 게 아니라 지낼 수 있도록 지내셔야죠. 복진들. 네, 그렇죠. 우리한테 건강을 주게 되니까 일단 뭐 닭이 이제 몇 평 안에 몇 마리 이상 그러니까요. 키우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해놓는 거죠. 물론 네. 뭐 다 밖에 풀어놓고 키울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이제 동물복지 마크를 찍어주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찍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먹고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좀 투자해줄 필요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훨씬 네. 더 운영이 잘 되고 네. 촛불 집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자꾸 사 먹어야지 그런 상품을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비싸더라도 조금 자꾸 비싸더라도. 사 먹어줘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니면 그 세금을 깎아줘야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갇혀 있으면 그 동물들이 복지가 안 되시는 동물분들이 코티졸이 올라가고. 코티졸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코티졸 올라간 동물들의 그 코티졸을 먹으면 네. 고기를 먹으면 우리도 같이.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식생활 개선을 하세요가 아니라 그 식생활의 저변에 계신 분들의 의식을 네. 바꿔야 되는 운동들이 네. 정말 사실은 맞아요. 지금 네, 조금씩 필요한 것 그런 같아요. 게 이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은 병들이 그런 환경 독소에서 오고 또 우리가 자꾸 손을 대다 보니까 우리가 병을 만들고 있고 근데 이제 SNS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인식을 좀 되게 되고 지금까지 사실은 뭐 식량 생산하고 살아남기 바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바뀔 때가 아닌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야지만이 좀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이런 식생활이 개선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좀 달라지고 활력이 넘치면 다시 그 음식을 찾을 테니까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에는 좀 안 된 게 있었죠. 아이들이 왜 요즘 들으면 아토피가 많은가? 그러니까요. 왜 ADHD가 많은가? 네. 왜 자폐증이 많은가? 네. 왜 불임이 많은가? 네. 여성들이 왜 다 혹순이가 돼가고 있는가? 왜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들이 자꾸 새로운 병이 생기고 증가하고 있는가? 네. 심지어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률 그래프를 보면 우리의 산업화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환경 독소 증후군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병들인데 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개 다른 병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토피가 있는 애들이 ADHD도 있고 그다음에 엄마는 류마티스고 네. 선물근육통도 있고 네. 유방갑상선의 기능의 문제나 혹도 있고 근종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아이는 아토피를 치료를 왔다가 아토피를 치료하니까 ADHD가 좋아지고 자폐증이 좋아지고 그렇구나. 네. 그 어떤 분은 류마티스가 와서 류마티스를 좀 관리하다 보니까 이 근종 사이즈가 줄고 커지는 게 줄어들고 생리가 정상화되고 그게 몸에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독소 로딩이 이제 자꾸 쌓이니까 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해야지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하기보다는 좀 우리 선생님들과 의논을 해서 어떻게 치유해 나갈지를 그 함께 저희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고민하는 거는 이제 고민하는 거는 이제 얘기하는 게 LCHF를 할 때 많은 육류를 먹을 수도 있고 그 뭐 계란을 먹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좀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LCHF 자체가 암에도 도움이 되고 탄수화물이 암에 먹이니까 암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들 뭐 혹질환 다낭성 난소 다낭성 난소 도움이 되는데 다낭성 난소가 탄수를 많이 먹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환경 독소가 들어가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지방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건강한 지방을 먹일 수가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만 된다 그러면 너무나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삶이 달라지나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유전자 조작 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 네. 유전자 조작의 목표 자체가 우리 농약에 대해서 잘 살아남을 수 있게 그런 네. 유전자 조작을 거치게 되는데요. 제일 큰 게 콩하고 옥수수하고 면화 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네. 콩밥, 뭐 두부, 네. 뭐 콩을 피할 수가 없는 식단이 굉장히 예, 많고요. 그렇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먹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면화 같은 경우에도 저희 참치, 그 캔참치 속에 들어있는 게 이제 면화 기름 이런 거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 예를 들면 혹이다 그러면 산부인과 가서 혹만 볼 게 아니고 뭐 갑상선이다 그럼 갑상선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를 같이 고민해 보는 게 훨씬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밀도 뭐 종자가 많이 다 바뀌었다고 하죠. 예전에 밀에서. 그러니까 뭐 그걸 정제한 것도 문제지만 종자 자체가 많이 바뀐 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포 기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어디 가서 알아보면 되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의학 병원이라는 곳에서 그런 검사들을 좀 해보면 좋죠. 그런 기능의학 검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해보려고 이제 저희들이 펜타일 의원을 만들었는데
뭐 거기에서 기능의 검사뿐만 아니라 사실 치료들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그렇죠. 검사만 해서 내가 네.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 뭐예요, 그죠? 네. 치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의학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또 지원해주지 않는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같이 해결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인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아 이런 치료가 진짜 효과적이고 말만 떠도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니까요. 저는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방법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저희가 이런 네. 기능학 치료, 원인 치료를 하면서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 원장님들이 다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고달픈 삶을 사실 살게 되셨죠. 그렇죠. 네, 뭐 안 하던 공부도 뭐 더 많이 해야지 되고 또 잠도 안 자고 뭐 강의 준비도 해야지 되고 또 심지어는 환자들한테 이제 왜 대학병원 가면 모르는 그런 이런 얘기들을 왜 여기서 조그만한 병원에서 계속 하고 있냐 이건 믿어도 되냐 바로 혹시- 그 부분. 네. 믿어도 되는 거예요? 라는. 그렇죠. 혹시 뭐 장사 속으로 지금 이런 거 하는 거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죠. 네. 사실. 네, 우리 그러니까 동물 목소리 조준호 원장님께서도 굉장히 고달픈 고달프습니다. 고달프. 네. 이게 미래의학이잖아요. 미래의학이 그렇죠. 미래의학이니까 네. 네. 선구자는 항상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몰랐으면 그냥 각자 하던 걸 계속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삶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 편했을 것 이런 생각도 같은데. 가끔씩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서 세 분은 그러면 더 고달픈 길을 선택하신 건가요?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제 네. 모여 있다 보니까 네. 훨씬 그런 뭐 이렇게 고민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죠. 아. 그리고 이제 가장 그러셨을 큰 것 같아요. 혜택은 내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제 제가 의사 선생님들도 치료를 좀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과 중에서도 뭐 안과나 피부과나 성형하고 이런 선생님들은 사실 그쪽을 집중하시다 보면은 몸 관리 잘 못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요. 근데 보통 이제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가서 정확 검진을 했더니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난 굉장히 피곤해서 지금 병원 문을 닫았고 뭐 좀 쉬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 검진에 나오지 않는 어떤 코티졸 수치라든지 환경 독소 문제라든지 에너지 대세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특히 여자 원장님들은 아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밸런스 문제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본인 몸이 좋아지시면 이제 두 부류가 계세요. 한 부류는 아 몸이 좋아졌다. 아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 나도 이걸 갖다가 공부를 해야겠다. 아. 그래서 고달픈 길로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세 분도 이 기능의학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 전에 또 이런 그 치료 방법을 접목하시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병원에 가면 어디가 피곤해요 그러면 물 많이 드시고 쉬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우리 한번 그 어떤 우리가 이런 기능학적인 거를 알아서 치료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의사였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런 얘기 해본 적 한 번도 없던 것 같은데. 성토 시간을 좀 네. 뭐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에 저 지금 코가 이렇게 막 목이 좀 아픕니다. 귀가 좀 뭐 그래요 안 들려요. 뭐 이렇게 가면 뭐라고 그러면 해주시나요, 선생님께서? 과거에는 이제 결과만 봤죠. 네, 아 여기에 염증이 있으니까 네, 항생제를 먹읍시다. 항생제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되거나 네, 이제 수술 전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하다 보면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수술을 해놨는데 네. 환자분은 증상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수술을 거예요?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어떤 수술이요? 그러니까 뭐 비염 수술이 됐든지 충동증 수술이 됐든지 코 수술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콧물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닌데 네. 코가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 끝까지 잘 보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이 증상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원장님들을 서로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원인이 거기시 네. 아니라 다른 뿌리가 있다라는 거를. 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코가 계속 막혀서 이비인후과 갔더니 비중격이 이렇게 옆으로 뭐 한쪽으로 쏠렸다. 네. 그런 뭐 경우 한국인의 80%는 비중격이 뭐 그렇죠. 한쪽으로 휘었다.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라면 항상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항상. 근데 맞아요. 특정 어떤 뭐 계절에 네, 뭐 계절이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생길 때만 특히 더 막힌다거나 그러면 네. 오히려 이제 대사 쪽을 좀 봐야죠. 아 그래요. 네. 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조적인 코- 문제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보다 구조 이외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크죠.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 뭐 점막이 붓거나 뭐. 그렇죠. 그럼 혈액순환이 결국 또 경추랑도 연결이 네,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치료의 목표로 가야 될 부분은 자가 치유 능력을 올려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치료 목표는 혈액순환 안정화, 그다음에 좋은 호흡 유지, 그리고 그 신경계의 안정화로 목표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조원장님께는 그래서 수술을 하시다가 많이 회의를 느끼셨나요? 회의보다는 또 다른 길 좀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그 환자들의 사전 사후 지금이 어떠신가요? 지금 기능의학을 전복하셨을 때는 환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왔느냐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병원 가서 엉덩이를 붙이기 전에 처방전을 빨리 받아가지고 네. 그렇죠. 네, 네. 약국 가서 약 싸먹는 게 대부분인 분들이 환자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더 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도움을 더 주고 싶은 분들은 병원을 전전해서도 원인은 찾지는 못하고 점점 생활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신 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김 원장님도 이 외과시잖아요. 네, 네. 수술을 많이 하시고 대학병원에도 오래 계셨고. 뭐 저는 유방암 갑상선암 수술도 뭐 그게 전공이었으니까요. 네. 계속 했었는데 뭐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예전에 뭐 그 국립암센터에 지금 계시는 저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수술하고 지금 항암 치료해야 되니까 딴 거 드시지 마세요. 병원에서 하는 것만 드시고. 네, 항암 치료하실 때는 회복 잘 하셔야 되니까 네. 아무거나 일단은 입맛에 맞는 거 잘 드시고 체력을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 기본 문구예요. 기본 문구. 아. 네. 뭐 사실 뭐 책에 나온 얘기는 없지만 네. 선배님들한테 교수님들한테 제가 배웠던 우리 도제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 했던 걸 이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뭐 사실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케이블 TV 같은데 네. 뭐 이런 데서나 뭐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지만 뭐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교과서에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처음에 느꼈던 게 너무 많은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쳐다보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학문적인 방향 때문에 네. 환자들한테 권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뭐 이런 뭐 어떤 버섯 먹어도 돼요? 뭐 이런 뭐 어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네, 예.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그거 자꾸 찾아서 드실 거면 진료소 오지 마세요. 병원 오지 마세요. 그냥 그거 드시고 그렇게 네. 치료하시면 됩니다. 라고 진짜 매정하게 끊었던 적도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와 정말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런 지금 죄책감. 네, 네, 스스로 네네. 과거에 그런 것도 이를 때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데 네. 이게 그렇게 이제 진료를 보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답답한 거는 환자들이 일단 그런 인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 이제 병원에서만 치료를 해야지 되고 네. 치료가 안 됐을 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미리 받아들이는 게 제일 이제 문제고요. 환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치료들을 다 하고 나서 지쳐 있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긴 네. 거가 이제 좀 그래요. 직장도 이제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같이 맞물리는 게 문제인데 이게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 돈이 좀 들게 돼요. 네. 왜냐하면 보험해주지 않으니까 암 환자들은 병원에서는 5%만 내면 되거든요. 특히나 암 네네. 환자들은 5% 내면 되는데 이거는 오로지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담을 느끼니까 치료에 선뜻 하지를 못하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경제적 상황에 맞는 거 이렇게 골라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자기가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뭐 암이 6cm였는데 2cm로 줄어든다. 이걸로 뭐 암을 다 없앨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의 대사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자연 치유력 자체를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의사가 이게 치료를 하는 주체가 아니고 네. 주체가
훨씬 더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다라고 네네. 지금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뭐 제가 경제적으로 옆에서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면 지금 무슨 암센터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디스하신 거예요? 뭐 디스까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고 민감한 질문을 우리가 이게 이제 장사꾼으로 대학병원에서 취급받을 게 아니라 네. 서로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낼 수 그래야 있는 되겠네요. 그런 진짜. 위치에 충분히 네. 있다. 네.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김 원장님 뵈면 네. 완전히 그 한쪽 그렇죠. 극단에서 교수님에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한 극단으로 또 오시게 되셨는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외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저도 신기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뭐 외과 의사지만 수술하지 않는 외과 의사.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네. 제 목표고 물론 수술을 해야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겠죠. 있는데 네. 무분별하게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남기는 흔적들이 굉장히 이게 크거든요. 타격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옛날에는 굉장히 크게 했어요. 유방암 수술은 그 밑에 있는 근육까지 다 잘라내고 여성들의 주변에 있는 굉장히, 네. 임파선을 다 드러내고 수술 자체만으로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었단 네. 말이에요. 그게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예. 미니멀 인베이시브 수술로 이제 가고 있는데 최소화하는 거죠, 상처를. 그런 것처럼 더 최소화하려면 이런 영양적인 요법, 구조적인 요법, 그다음에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네. 수술이 더 적어지고 효과는 더 극대화되고 이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는 암이라고 하면 당연히 칼을 대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본부를 네.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잡아내려고 지금 항암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항암 치료가 주는 우리 몸의 피해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암이 가 있으니까 주게 된다는 거는 뭐 동의를 하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살아있는 세포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보조를 해줘야지 되죠. 근데 아무거나 드세요.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네.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뭐 수술하고 나서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좀 그때는 뭐 물론 뭐 당연히 네. 하는 얘기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해줘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예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생활, 그다음에 이런 영양요법, 그다음에 구조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되면 사실 병이 안 생기는 게 더 좋잖아요. 네. 내가 뭐 병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모르지만 늙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중요하고요. 네. 저는 이제 환자들을 내과적인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면 1차 진료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뭐 유방에도 혹이 있고 갑상선 혹도 있고 쓸개에도 혹이 있고 근데 이제 외과로 의뢰를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꽤 많았죠. 근데 그렇겠죠. 가기만 하면 몸에서 장기가 하나씩 없어져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보내기가 겁나는 상황이 많이 됐는데 네. 우리 김 원장님 같으신 경우는 진짜 수술 안 하고 좀 지켜보자. 그 대사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외과 선생님이 사실은 거의 찾기 힘들다고 봐야죠. 그러게요. 저도 그게 가능한 건지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처음 알게 돼서 근데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진료가 재미가 없었죠, 별로. 그러세요? 내과는 약 이름을 엄청 많이 외우는 과잖아요. 내과는 또 그런가요? 암기가 뭐 머릿속에 약 이름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암기가 뭐 이게 아마 코티졸 버든을 올리는 것 같은데 이제 위장에는 무슨 약, 뭐에는 약이 쫙 돼 있잖아요. 네.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먹고 그냥 먹어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지 그냥 계속 먹어야 된다. 네. 환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혈관이 막히는 건 혈관의 염증이고, 그 다음에 관절이 아픈 건 관절의 염증이고, 치매는 뇌의 염증이다. 그걸 기능학 할 때 딱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빛이 팍 들어오더라고요. 원인이
인플라메이션이면 인플라메이션을 줄여주는 대사를 잡아주면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코티졸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인슐린 낮추는 식단도 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메가3, 6 비율도 중요하고, 해독도 돼야 되고, 항산화 수치도 중요하고, 이런 게 안 되면 스텐트를 뚫어도 또 뚫는 거예요. 뚫고 막히고 뚫고 또 뚫고, 백내장 수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게 염증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지금 대학병원에 계시는 선생님이야 뭐 전부 다 이게 지금 컨벤셔널 메디슨이라고 하죠. 기존 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데 알고 계시지만 네. 그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아, 전체가 아니라 그렇죠. 네.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 무릎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시니까 네.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당신이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부신약을 드세요. 그러면 전 부신 멀쩡한데요? 부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자꾸 반응들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걸 설명을 잘해주고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이제 이준호 원장님이 워낙에 이제 뭐 탁월하시게 네. 하시니까 환자들이 잘 이끌어오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면 결과들이 이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무릎이 아파요. 그럼 보통 무릎 염증 때문에 무릎 소염 진통제를 먹죠. 그렇죠. 그게 보통 우리가 아는 기존의 의학이고 먹어다가 안 되면 이제 수술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연골 주사를 맞거나. 네. 그러면 이제 기능학적인 관점에서는 무릎에 염증이 오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찾는 거죠. 근데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 그건 급성약이니까 되도록이면 무릎을 강화시켜주는 뭐 영양제나 처방약을 해주고 체중을 줄이세요. 그럼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슐린도 줄여야 되고 코티졸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대사 이런 걸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무릎이 아픈데 이 척추가 밸런스가 안 맞거나 그러면 한쪽 무릎에 또 로딩이 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맞춰줘서 그 무릎 환자분들이 거의 다 발목이랑 허리 문제예요. 네. 근데 무릎만 쳐다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숲을 봐야 되는데. 숲을 봐야 돼, 숲. 나무만 보고 거기만 이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숲도 중요하고 네, 나무도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숲만 네. 봐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숲과 나무를 적절하게. 네. 하면은 더 좋은 건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더 건강하게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 기능학 하는 선생님들은 본인의 건강을 기능학에 의존해서 해독이나 영양, 구조적인 거를 다 거기에 맞게 시기까지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같이 밥 먹으러 할 때 되게 인스턴트나 뭐 이런 거를 탄수가 너무 많거나 뭐 인스턴트나 할 때는 서로 이렇게 표정을 본다든지 서로 지향하려고. 네. 이거 먹어도 되나? 아니면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네, 네. 서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저도 뭐 물론 외과를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신기해하고 뭐 특이하다고 네. 말씀하시지만 전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그 뭐 부산의 이영훈 네. 안과 선생님이랑 조준호 원장님 이비인후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두경부 질환에 이렇게 질환만 보시던 분인데 지금은 전신 질환을 보시나 봐요. 외과는 사실 전신을 봤었어요. 물론 뭐 팔다리 이런 건 잘 안 봤지만, 네, 근데 전신 질환을 지금 보고 계시니까 참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죠. 자기 전공을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렇게 콧구멍에 네. 그 아로마 같은 거 해가지고 네네네. 그런 것들을 하시고 귀에 염증 많이 생기고 비염 생기는 분들은 식이요법을 또 이제 예. 지도를 하시고 네네. 또 요즘에는 뭐 경추부터 시작해서 뭐 종아리에 문제 생기는 그런 것들도 교정을 해주시고 네.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이제 척추 질환까지 같이 보시니까 네. 엄청 대단하신 분이시죠. 근데 애국자야 또. 갑자기 이분은 도대체 슈퍼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아까 우리 코티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세 분의 성토를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하게 그래도 가고 있네요. 이렇게 한마디 확 하고 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네요. 그래서 평소의 마음을 또 이렇게 전달하셨네요. 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급한 불은 무조건 꺼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체 의학이 이제까지 별로 활성화가 못 됐던 게 너무 현대 의학을 무시를 하고 네. 대체 의학 쪽만 계속 한쪽만,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기능 의학은 지금 현대 의학에서 좋은 점, 필요한 거, 그다음에 대체 의학에서 또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현대 의학을 따라갈 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진통제 좀 드셔야지 돼요. 제가 심지어는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진통소염제가 너무 나쁜 거다. 네.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하면 흉터가 생기니까 항생제를 기본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항생제 너무 나쁘다. 그다음에 이런 약들을 먹으면 속이 쓰리니까 위산 저하제를 위장약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장약을 계속 먹으면 장이 나빠진다. 네네. 이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수술했던 환자분들한테 약을 하나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30-40분씩 들여가지고 당신 진통제 얼마나 나쁜지 아냐, 항생제 먹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장 버릴 수 있다 막 설명을 해가지고 안 줬는데 환자들이 그 다음날 와서 선생님 너무 아파요, 참아라. 그 다음날 와서 또 아파요. 이게 이제는 아픈 게 없어진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참 이게 병행하시는. 그렇죠. 네. 병행할 줄 아는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게 너무 억지 부렸던 것 같아요. 네. 미안함을 또 네. 얘기해 주셨네요. 이제 잘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충분히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세 분의 성토까지 들었으니 좀 쉬었다가 할까요? 야, 이거 진짜 뭐 이게 지금 스트레스와 비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죠? 네.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세 분의 또 이런 이력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좀 쉬었다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잠시 쉴까요? 네. 네, 굉장히 아쉬워하시네요. 잠시 쉰다니까.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